이제껏 모두가 속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관광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골목길 안쪽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은 일본인 교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였고 마주 앉은 프랑스 기자는 그것을 받고 황급히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전한 문서 속에 들어있던 충격적 진실에 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벌써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에서 30년 가까이 일본 해양사를 연구해온 이토 타카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프랑스의 작은 아파트에 숨어 지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도쿄 시내 대학가에 있는 넓은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한 장의 오래된 지도 때문이었죠.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살아왔죠. 아버지는 저를 철저한 일본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지만 어머니는 종종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독도와 동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죠.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교훈이 제 가슴 속에 늘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역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특히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와 지도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연구는 어머니에 대한 작은 반항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유산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일본 외무성이 의뢰한 일본의 표기의 역사적 정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대한 고지도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18세기 프랑스 왕실 수로학자 벨랭이 제작한 해양 지도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벨랭의 지도 복사본을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분명히 지금의 동해 부분에 조선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독도로 추정되는 섬은 팡링타우라는 이름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팡링타우라는 표기는 프랑스어가 아니라 당시 유럽 지도 제작자들이 중국어식 발음을 참고해 옮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양인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그릴 때 현지 발음을 자기들 방식으로 표기했던 관행이었죠. 프랑스 왕실의 공식 지도 제작자가 그린 이 지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던 해양 정보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컸습니다. 그동안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해야말로 역사적으로 정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제 눈앞에 있는 서양의 공신력 있는 지도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의 연구 인생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면서 더 많은 서양 고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영국의 왕립도서관, 러시아 해군성 자료, 네덜란드의 항해 기록, 놀랍게도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들. 대부분에서 지금의 동해는 조선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일본해라는 표기가 주류가 된 것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였습니다. 이 발견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는 연구였기에 더욱 곤혹스러웠죠.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일본 정부가 메이지 시대 이후 서구 열강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그리고 치밀한 로비를 통해 일본의 표기를 확산시켰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일본 해군성의 비밀 문서였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일본 정부는 국제지도 제작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일본의 표기를 요청하는 외교 캠페인을 벌였더군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요청을 서구 국가들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3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무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며 국제수로기구 회의가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 결과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도쿄의 봄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결국 그날 저는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학교에는 개인적인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외무성에는 현지 자료 조사를 위해 출장을 간다고 알렸죠. 사실은 벨랭의 지도를 직접 확인하고 더 많은 역사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곧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하루 이용권을 구매했죠. 5유로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적인 역사 자료들을 볼 수 있다니 설렘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웅장한 건물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방문 전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미리 연락해 두었던 덕분에 역사적 지도 자료실로 바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 사서 피에르는 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벨랭의 지도가 희귀 자료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적인 열람 절차와는 다르게 특별 보관실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다행히 제가 도쿄대학교 교수라는 신분 덕분에 특별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피에르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져온 벨랭의 원본 지도를 마주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갈리카에서 본 이미지나 이메일로 받았던 복사본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지도의 색감과 섬세한 필체, 그리고 무엇보다 메드꼬레라는 표기와 독도로 추정되는 섬의 위치가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했죠. 이 지도는 루이 15세 시대의 공식 지도입니다. 벨랭은 당시 프랑스 해군성의 공식 지도 제작자였죠. 그의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항해에 실제로 사용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피에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시대의 지도들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서 동해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두 장이 아니라 수십 장에 달하는 지도에서요. 피에르는 제 연구에 흥미를 느꼈는지 해양학회 기록보관소도 방문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귀중한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다음 날 저는 그의 추천대로 파리 해양학회를 찾았어요. 학회의 기록보관소에서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870년대 일본 메이지 정부가 프랑스 지도 제작자들에게 보낸 공식 요청서였어요. 거기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건 조직적인 명칭 변경 시도였던 거네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요청서와 함께 보관된 프랑스 측의 내부 메모였어요. 일본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그들의 요청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러일 전쟁 승리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운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도 표기를 변경시켰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어요. 영국 왕립지리학회와 러시아 해군성 자료도 원격으로 접근하여 검토했죠.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해는 오랫동안 조선해로 불렸으며 일본해라는 명칭은 19세기 후반 일본의 체계적인 로비 활동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일본 학자로서 연구해온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 제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다음 날 저는 더 깊은 조사를 위해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직후 프랑스 정부에 보낸 공문을 발견했어요. 일본은 그 섬이 역사적으로 무주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이미 확인한 여러 고지도에는 그 섬이 분명히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일본에서의 제 학문적 지위와 경력은 끝장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저는 평생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보이는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죠.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학자로서의 제 양심과 학문적 진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일본으로 돌아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상황을 지켜본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정과 함께 모든 자료를 철저히 백업하고 다양한 경로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작업에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죠. 한 세트는 프랑스 친구 피에르에게, 다른 하나는 아모아에서 보관했죠.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연구실로 돌아온 첫날, 동료 교수인 사토 히로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토 교수, 외무성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 프랑스에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 세세하게 알고 싶어 했지.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연구 내용이 이미 누설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히로시는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외무성 측에서 대학에 큰 연구비를 제안했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 동해 명칭 연구와 관련된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그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가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갑자기 게재 철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편집장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죠.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일본 외무성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대학에서 예정되어 있던 제 특별 강연이 행정적 이유로 취소되었고 연구비는 갑자기 삭감되었습니다. 연구실 조교는 다른 교수에게 재배치되었고 제 이메일 계정에는 접속 문제가 잦아졌죠.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였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어느 날 아침 연구실에 출근했을 때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실을 뒤졌다는 사실이 명백했죠. 보안부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CCTV에 아무런 이상한 모습도 찍히지 않았다고 했죠. 이건 분명히 조직적인 압력이었어요. 그날 오후 SNS에서는 저를 매국노 교수라고 부르는 글들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계정들이 제 사진과 함께 왜곡된 주장을 퍼뜨렸고 일부 극우 성향의 사이트에서는 제 집 주소까지 공개하는 위협적인 게시물이 올라왔죠. 그날 밤 자정 무렵 누군가 제 아파트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장실로 불려갔을 때 저는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학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에게 휴직을 권고했습니다. 대학 평판을 위해서라는 이유였죠. 그의 책상 위에는 외무성 관계자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백한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으로 프랑스 피에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니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틀 뒤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도쿄에 도착한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한 중견 역사학자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제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분명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19세기 지도의 디지털 이미지가 미묘하게 변형되어 있었죠. 학계에서 존경받던 학자가 이런 학문적 윤리 위반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 문 앞에 국가 반역자라는 낙서가 발견되었고 익명의 전화로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머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짐을 최소한으로 꾸린 후 밤중에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나라, 그리고 평생을 바쳐온 학문적 신념 때문에 이제 망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거센 탄압과 조직적인 방해는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은 제가 발견한 진실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증거였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제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습니다.
파리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본 언론에서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불충한 역사학자, 항일 성향의 친한파 교수라는 표현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일본 대사관은 프랑스 정부에 저의 체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르몽드 신문의 국제부 편집장 뒤부아와 만났습니다. 그는 노련한 기자였고 제가 건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죠. 특히 벨랭의 지도와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로비 활동 증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토 교수님,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닌 국제적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앙투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르몽드만의 독점 기사로 내보내기 전에 역사학자들의 추가 검증을 거칠 것을 제안했어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현명한 제안이었죠. 소르본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그들도 제 자료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르몽드 일면에 일본의 역사 왜곡 100년의 비밀이 밝혀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벨랭 지도가 크게 실렸죠. 기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일본의 명칭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이전까지 유럽의 지도들이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했다는 사실이 상세히 실렸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 TV 방송사들이 저를 앞다투어 인터뷰 요청했고 이 뉴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첫 인터뷰가 방송된 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인 역사학자로서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문제입니다. BBC와 CNN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는 제 인터뷰와 함께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뉴욕타임스는 자체적으로 미 의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세기 지도들을 조사해 조선의 표기를 확인했다는 후속 보도를 내놓았어요. 이로써 제 주장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습니다. 외무성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역사적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본 내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학자들이 SNS와 학술 포럼을 통해 제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역사적 사실은 국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국제해양사 학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학회 측은 동해 일본의 명칭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어요. 역사적 진실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역사학자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폭로 이후 일주일 만에 국제 외교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동해 일본의 병기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의회에서는 지도 표기 문제에 대한 특별 세션이 예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교적 파문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르본 대학 역사학과에서 온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 지도학의 역사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뒷자리에는 언론인들도 보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이진우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토 교수님,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법 학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동해의 명칭 문제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해왔다고 했죠. 수십 년간 축적한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증거들과 결합하면 더 강력한 역사적 서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구 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국제해양사 학회에서 공동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제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무성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고 국제학술지들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히 국제수로기구에 대한 로비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슈였기에
이전처럼 쉽게 눈을 감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 마르크 블랑쇼 교수는 르몽드 지면을 통해 강력한 지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18세기 프랑스 해군 기록들을 공개하며 당시 유럽 항해사들이 동해를 조선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지도학 연구소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제해양사 학회는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동아시아 해역의 역사적 명칭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학회에 압력을 넣어 이 의제를 취소시키려 했지만 국제학계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무산되었죠. 오히려 그런 시도가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이미지만 더 실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리스본에서 열린 소규모 해양사 워크숍에서 저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주류 학회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저명한 해양사 전문가들이 모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 일본이 국제수로기구에 제출한 문서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이었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일본이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를 내세웠죠. 이진우 박사도 참석해 있었고 비록 공식적인 공동 발표는 아니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그의 보충 설명이 더해져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CNN은 저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역사는 수정될 수 있지만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제가 하는 일은 단지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거세지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도쿄대학교는 결국 저의 교수직을 박탈했고 일본 학계에서 제 이름은 금기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모든 일본 학자들이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오랜 동료였던 나카무라 히데키 교수가 학내 포럼에서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은 애국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제 연구 방법론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의 발언 직후 나카무라 교수도 강의를 취소당하고 학내 고립을 겪게 되었지만 그의 행동은 일본 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일본 내 젊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익명으로 이토의 연구는 검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소규모 스터디 그룹에서 제 자료를 비밀리에 연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일본 사회는 저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위험은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제 아파트 우편함에 위협적인 편지가 도착했고 이메일로는 끔찍한 협박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작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프랑스 외무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파리에 입국했으며 저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자주 가던 카페 근처에서 수상한 2명의 일본인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소지품에서 제 사진과 일정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당국의 권고로 저는 임시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진우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작은 인권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 심포지엄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 추구를 주제로 한 소규모 행사였지만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죠. 이것은 더 넓은 국제사회에 제 사례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한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헌법학자 이시다 코지 교수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학자 이토 타카시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공개 비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학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죠. 갑작스러운 지지 선언에 일본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외무성은 평소와 달리 즉각적인 반박 성명을 내지 못했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시다 교수의 발언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헌법학계의 거장으로 존경받던 인물의 목소리였기에 쉽게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브뤼셀 심포지엄을 마치고 저는 이진우 박사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국의 독도 체험관과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기증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 영구히 보존되고 공유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과 위협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이 문제는 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국제학계의 공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소르본,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세계 지도학회는 동해일본의 병기 문제를 중요한 학술적 연구 주제로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국제적 의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죠. 파리에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은 소박하지만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 없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그 진실을 조금 더 빨리 세상에 알린 것뿐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 학생회가 역사적 진실과 학문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젊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제 연구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동해 표기 문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놀랍게도 일본 외무성의 중견 관리로부터 비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일부 관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정책 변화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지만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동해일본의 표기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많은 학자들이 제 연구를 인용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처음 방문한 날 복잡한 감정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의 나라가 이제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바닷가를 걸으며 어머니의 추억을 떠올렸고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며 어머니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왠지 모를 평온함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바다 위에 고요히 떠있는 섬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의미 있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 속에서 이곳이야말로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의 이름이 무엇이든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파리로 돌아와 작은 출판사에서 역사 관련 번역 일을 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교수라는 지위는 잃었지만 제 양심과 학문적 진실성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일본과 한국에서 편지가 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보내는 역사적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메시지는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때때로 저는 센 강변을 걸으며 동해와 독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진실이 빛을 볼 때까지 먼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릴 뿐입니다. 역사의 강물은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과 우리 한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벨랭의 지도에 조선해로 표기된 역사적 증거부터 메이지 시대 일본의 체계적인 로비 활동까지 이런 사실들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진실입니다. 다행히 이런 역사적으로 왜곡되었던 사실들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 지도에 동해가 올바르게 표기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